FBI 행동분석관 출신인 제가 한국 경찰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FBI에서 20년 세계 최강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으며 살아온 남자 엘리엇 카터 교수. 그가 믿어온 진실은 단 하나. FBI 방식이 곧 범죄학의 정점이다. 하지만 서울에 발을 들인 순간 그의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AI가 범죄를 예측하고 경찰이 범인을 미리 체포하는 나라, 이게 가능하다고? 비웃던 엘리엇의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FBI의 자존심, 그의 20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리고 결국 그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한국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카터입니다. FBI 행동분석관으로 20년을 일하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죠. 내 방식은 단순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체포한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시스템으로 주목받다.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이라니,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는 건지. CCTV가 많다고 치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 학생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범죄학의 정점은 FBI다. 우리가 만든 행동 분석 기법은 수십 년간 검증됐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경찰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범죄는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엘리엇, 이거 봤어? 동료 교수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제범죄학 컨퍼런스 초청장이었어요. 장소는 서울, 주제는 한국형 AI 치안 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이 무슨 혁신을 했다고? 마이클은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CIA와 FBI에서도 관심 보인대. 자네도 한번 가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픽 웃으며 말했어요. FBI 출신인 내가 한국 경찰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고? 그건 내가 초등학교 교과서 읽으면서 철학 논문을 쓰라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자네가 직접 가서 헛소리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마이클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었죠. 마이클이 진짜 저들이 FBI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라고 하길래 제가 좋아, 직접 가서 그 허점을 찾아주지. 라고 대답을 했었죠. 다음날 학과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엘리엇, 내가 한국 시스템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황당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FBI의 방식이 검증된 방식이라고요.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국제협력의 시대야. 네가 가진 지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혁신도 존중해야 해. 귀에 거슬렸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자네를 특별히 초청했어. 그들의 시스템을 평가해달라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날 조롱한 건가? 아니면 진짜 자신들의 시스템에 자부심이 있는 건가?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 높은 검거율, 그리고 최첨단 기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숫자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20년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신념이 틀렸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FBI의 방식은 검증됐으니까.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왜 FBI의 방식이 여전히 최고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미국 범죄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한국이 정말 범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절어있던 제가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외국인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판을 따라가니 무인 출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을 스캔하는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고작 30초 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옆에 직원에게 물었죠. 네, 끝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카터 교수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의아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더 많은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 안내 로봇, 실시간 번역 서비스, 얼굴 인식으로 작동하는 문. 그저 보여주기식일 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실제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젊은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카터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경찰청 소속 김태현입니다.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차에 타니 태블릿을 건네며 일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내일 아침부터 한국경찰청에서 그들의 AI 범죄 예측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AI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김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자면 작년 우리 구역의 범죄 발생률은 30% 감소했어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FBI에서도 이런 성과는 꿈도 꾸지 못했죠. 그냥 통계적 오류일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김태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교통, 그리고 어디에나 보이는 첨단 기술.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노트북을 열어 내일 만날 한국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박진우 교수, 한국경찰청에서 20년간 근무하다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윤서, 이름 앞에 박사라는 호칭이 붙어 있네요. AI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요. 한국의 전문가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심 긴장도 됐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날 아침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죠. 9시 경찰청 방문, 11시 AI 범죄 예측 시스템 시연, 2시 박진우 교수와의 미팅. 카터 교수님 출발하실 준비 되셨나요? 로비에서 김태현이 맞이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곧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볼 텐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혁신적일까? 아니면 과장된 선전일 뿐일까? 경찰청에 도착하니 입구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보안 검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아이디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얼굴 인식으로 작동해요.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전체 지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깜빡이고 있었죠. 저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더 진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측한다는 거죠? 카터 교수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사진으로만 봤던 박진우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온 범죄학의 전설을 만나다니 영광이네요. 박진우의 말투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장난기도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우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한국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측해서 막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범죄는 인간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박진우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는 스마트 치안 연구소라고 쓰인 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한가운데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카터 교수님, 조윤서입니다. AI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조윤서의 모습에서 제 비판적인 발언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윤서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그녀가 설명하는 AI 범죄 예측 시스템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를 예측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범죄자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카터 교수님, 이론적인 설명보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제안했어요. 오늘 실종 사건이 접수됐는데 함께 수사해 보시겠어요? 도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FBI에서 다뤄온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리며 자신감이 생겼죠. 좋습니다. 제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박진우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35세 여성, 어제 저녁 8시경 퇴근 후 연락 두절.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강남역 인근입니다. 가족 관계는요? 갈등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6살 딸이 있고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다고 하네요. 전형적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FBI 매뉴얼을 떠올렸어요.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경찰서에 도착해 실종자의 사진과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미연, 35세, IT 회사 중간 관리자,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가족을 조사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요 용의자죠.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교수님 방식대로 진행해 보시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건 내 전문 분야니까요. 실종자의 남편을 만나 심리 분석을 시작했죠. 그의 표정, 말투,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어요. 다른 가능성을 봐야겠네요. 직장 동료들을 조사합시다. 하지만 동료들을 만나봐도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제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초조함이 밀려왔죠. 그때 조윤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AI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가 나왔다는 거죠? 실종자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과 인근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SNS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인가요? 실종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패턴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최근 비슷한 실종 사건도 있었고 실종자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된 SNS 계정으로 그 지역에 관심을 보인 흔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증거가 아니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이미 팀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AI 예측이 맞을 확률이 78%예요.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컴퓨터가 내뱉은 숫자를 믿는 건데. 조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현장 경험과 결합한 AI 모델이에요. 수많은 실제 사례를 학습했거든요. 한남동에 도착해 AI가 지목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심 역시 헛수고였어 라고 생각했죠. 그때 조윤서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델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실종자의 신용카드가 5분 전 건물 지하주차장 자판기에서 사용됐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즉시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죠. 어두운 구석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납치범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지만 실종자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며칠은 걸렸을 사건이었어요.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FBI의 방식이 실패하고 AI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카터 교수님 괜찮으세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AI가 예측을 잘못한 적은 아예 없었나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측하는 게 잘 맞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을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실패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면서 개발해왔어요. 조윤서가 설명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AI가 그걸 학습한 거죠.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내 방식이 실패하고 그들의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사실. 경찰서에서 실종자의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죠. 박진우와 조윤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이미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20년간 믿어온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불편한 생각에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죠. FBI 방식의 실패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카터 교수님, 박진우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청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3건의 무장 강도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경찰청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현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죠. 카터 교수님, 이쪽입니다. 박진우가 저를 상황실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와 3곳의 강도 현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윤서는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고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전 8시 15분 강남의 보석상에서 첫 번째 강도, 8시 40분 명동의 은행에서 두 번째, 9시 10분 홍대 앞 고급 시계 매장에서 세 번째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원칙적인 연쇄 강도 패턴이었죠. 미국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범행 현장 주변을 봉쇄하고 헬기로 수색하며 모든 교통요지에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통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범인은 이미 다음 타겟으로 이동 중일 거예요. 그녀의 무례함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FBI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범인을 검거해왔어요. 조윤서는 답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AI가 범인의 이동 패턴을 분석 중입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어요. 3곳의 범행 현장, 범인의 행동 패턴, 도주 방향, 주변 교통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있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복잡한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교수님,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범인을 검거하는데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으면 몇 시간, 보통은 며칠이 걸립니다. 범인이 도주하면 추적이 어렵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윤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석 완료. 범인의 다음 타겟은 이태원 외환은행 지점일 확률이 87%입니다. 현재 그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조윤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범인의 행동 패턴이 특정 알고리즘과 일치해요. 또한 이전 범행 장소와의 거리, 시간대, 주변 도로 상황, 그리고 비슷한 패턴의 과거 사례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박진우가 즉시 무전을 들었어요. 모든 가용 인력, 이태원 외환은행으로 급파하라. 5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5분만 더 기다려봅시다. 정확히 4분 후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은행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움직였고 순식간에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총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AI가 범인의 동선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경찰서로 돌아와 범인 신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강도를 벌인 전과자였어요. 체포 과정이 너무 빨라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어떻게 알았지? 난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범인이 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당신을 따라잡은 거예요. 조윤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늘 본 것은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일까?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 하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빠른 대응이 불가능해요. 교수님, 우리는 기술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경찰관들의 현장 경험과 AI를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박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20년 경력 동안 보지 못한 광경을 오늘 목격했다. 범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다니. FBI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일까? 5장 한국 의료 시스템 경험 효율성의 충격. 다음 날 아침 한국경찰청의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호기심은 커지고 있었죠. 오늘은 강북 지역 순찰팀과 함께 하실 겁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순찰차에 탑승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됐어요. 이건 각 경찰관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순찰 경로 추천,
주변 상황 등을 알려주죠. 박진우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 지역에서 소매치기 발생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주변 인구 밀도, 시간대, 과거 범죄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고 이 지역은 과거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순찰차에서 내려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감시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예요.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움직였고 도망치던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태블릿에 경고가 나온 지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믿기지 않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붙잡힌 소매치기가 갑자기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서 있던 계단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순간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카터 교수님, 괜찮으세요? 박진우가 달려왔어요. 손으로 뒤통수를 만져보니 피가 묻어났습니다. 아픔이 밀려왔어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즉시 무전을 들었고 놀랍게도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고 상처를 소독하며 심지어 태블릿으로 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 정보를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도착 전에 필요한 처치를 준비할 수 있게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접수 과정 없이 바로 치료실로 안내됐어요. CT 촬영부터 할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즉시 검사가 진행됐어요. 미국에서는 CT 촬영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겨우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열상 이에요. 몇 반을 꿰매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이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있지만 미국에서라면 이런 응급처치에 수천 달러가 나올 테니까요. 얼마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 15만 원입니다. 계산기로 환산해보니 약 120달러.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3,000달러는 나왔을 텐데요. 이게 맞나요? CT 촬영과 봉합수술을 했는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가격이에요. 병원을 나오는데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2시간 만에 모든 검사와 치료가 끝났다니.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죠?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에 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대기만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말도 안 되게 비싸죠.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검사만 신속하게 진행하죠. 호텔에 도착하자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프실 테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보니 이마와 뒤통수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하던 제가 한국의 모든 것에 충격받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동료 교수였어요. 엘리엇, 어떻게 지내? 한국은 어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한국 시스템이 놀라웠다고? 내가 틀렸다고? 아직 조사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반짝이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응급실 대기 시간 없이 진료를 받다니. 박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기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굳게 닫혀있던 제 고정관념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뒤통수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목격한 한국의 시스템들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FBI 방식에 대한 믿음이 쉽게 무너질 리 없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박진우와 조윤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FBI식 범죄 수사 방식과 한국의 AI 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죠.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쯤이야. 강한 척했지만 사실 긴장되었어요. 오늘의 결과가 제 자존심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경찰청 특수훈련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룸에는 한국 경찰 간부들과 FBI 아시아 지부에서 온 몇몇 요원들도 있었어요. 눈에 익은 얼굴들을 보니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입을 열었어요. 카터 교수님께서 FBI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범인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AI 시스템도 동시에 가동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인사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가상의 연쇄 살인사건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저는 FBI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3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용의자 프로파일을 완성했어요. 30대 중반의 남성,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을 확률 높음, 강남 지역 거주, 의료계 종사자일 가능성 있음,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FBI에서라면 충분히 좁혀진 프로파일이었죠. 이 정도면 수사망을 좁혀 몇 주 안에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조윤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AI 분석은 이미 끝났어요. 용의자 3명으로 좁혔고 그중 1명이 범인일 확률이 87%입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언제요? 30분 전에요. 1시간 만에 분석을 마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3시간 동안 한 일을 그들은 1시간 만에 끝냈다고요? 실제 범인이 공개됐습니다. 32세 남성, 강남에 살고 간호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10년 전에 잃었다고 해요. 제 프로파일과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조윤서의 AI 시스템이 지목한 3명 중 1명이었죠.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더 투자해 프로파일을 수정했어요. 하지만 AI는 불과 15분 만에 용의자를 1명으로 특정했고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FBI 출신의 베테랑 행동 분석관이 AI에게 완패한 순간이었죠. 괜찮으세요, 교수님?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평생의 경력이 방금 기계에게 져버렸으니까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니까요. 조윤서가 다가왔습니다. AI는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저희도 FBI의 행동 분석 기법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을 발견했어요.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진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나요? 필요에 의해서였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들었어요. 변해야 할 때인가 보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훑어보던 중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치안 시스템의 허상.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하버드 대학의 데이빗 스미스 교수, 제 오랜 경쟁자가 한국의 AI 치안 시스템을 혹독하게 비판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과대포장된 마케팅에 불과하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AI 예측은 기본적인 통계 모델보다 정확도가 낮았다. 황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었어요. 더구나 데이빗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었죠. 서둘러 박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 보셨나요? 네, 방금 봤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급히 회의가 소집됐어요. 30분 후 경찰청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데이빗은 제 동료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랜 경쟁 관계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한국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윤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논문을 분석해봤어요. 사용된 데이터가 우리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데이빗의 논문에서 다른 하나는 실제 한국 경찰청의 데이터였습니다. 조작된 것 같습니다. 조윤서가 말했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학자나 연구원이
사건이 있었나요? 박진우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주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 연구팀이 있었어요. 스탠포드라. 데이빗이 스탠포드와 공동 연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윤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추적 가능해요. 그녀는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고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3주 전 외부 IP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스탠포드 대학교 네트워크에서 접속했습니다. 그들이 복사한 데이터와 데이빗 교수의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가 일치해요. 하지만 숫자를 조작했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데이빗은 조작된 데이터로 한국 시스템을 폄하하려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FBI 출신 전문가로서 직접 한국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날 오후 국제 언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섰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엘리엇 카터 전 FBI 행동분석관이자 현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결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조윤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보호 시스템과 해킹 시도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FBI 전설의 행동분석관, 한국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 인정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신념을 공개적으로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 하버드 대학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학장이 데이빗 교수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제게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주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저에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수도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여준 곳, 제 고정관념을 깨뜨린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네요. FBI 방식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던 오만한 미국 교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 일찍 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FBI와 한국경찰청의 협력 프로젝트 착수식이 열리는 날이니까요.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죠.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FBI 국제협력부서 인사들, 한국경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양국의 연구자들까지 박진우와 조윤서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긴장되더군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FBI와 한국경찰청이 손을 잡고 미래 범죄 예방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저는 틀렸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한 후 이 놀라운 시스템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변화할 때입니다. FBI 대표가 단상으로 올라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덕분에 이번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식이 진행됐고 역사적인 순간을 모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한 글로벌 범죄 예방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죠. FBI의 심리 분석 기법과 한국의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진우와 조윤서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교수님. 박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역시 놀랐어요. 조윤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교수님이 그저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미국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을 현실을 모르는 기술 광신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셋이서 함께 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문화적 차이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저녁에는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송별회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여기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고
조윤서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맴돌았어요. 정말입니까? 하버드는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1년 연구 휴가를 신청했어요. 이미 승인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네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전 FBI 동료였어요. 엘리엇, 정말 한국에 남는 거야? 미쳤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정신이 돌아온 거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한국경찰청 연구소에서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고정관념을 깨뜨린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입니다.